LA 한인타운 내 체감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에서 소매 제품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민족학교의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중에는 처음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었던 갈등은 여전합니다. 남가주 일대가 심각한 가뭄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우기의 가물량이 예년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자동차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아계 증오 방지 법안이 오늘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이 심각한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우기에 내린 올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물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상폭도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LA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2달러 99센트에 판매되던 소주 한 병이 최근 3달러 99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0달러 이하 가격에 판매되던 수박 한 통이 지금은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업계는 고기를 비롯해 생선 등 식품 가격이 평균 10% 넘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당 2,000달러였던 운임 비용이 지금은 3배 정도 껑충 뛰면서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소비가 늘고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좀 좋은 가격에 손님들 모시기 위해서도 노력은 하지만 공급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폭등으로 가정 경제에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especially 코로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스테빌리티가 없으면은 어렵죠. 최근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입을 줄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보는 범위가 좀 줄어졌죠. 내가 사는 거 어떻게 3봉다리 사고 2봉다리 사고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물가 폭등은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렁탕이나 칼국수와 같은 식사 가격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옷 가격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옷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올랐어요. 제일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이제 운송비.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혹시 자동차 새로 장만할 예정입니까? 새 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부족 현상이 자동차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업계는 각 딜러들마다 차량 공급이 최소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할인폭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딜러들이 이전보다 높은 마진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50% 이상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 공급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대를 받아야 될 거를 100대, 200대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더구나 최근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도 차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인기 차종들은 권장 가격인 MSRP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의 몇몇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차가 있을 경우에는 프리미엄 만불까지도 지불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판매업계에서는 새차 공급 차질로 중고차 가격도
평균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자동차 생산과 공급이 원활화될 때까지 당분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비영리 단체인 민족학교의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한인 단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던 이민자 권익단체 민족학교. 1세와 2세 직원 간의 세대 갈등과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의 부당한 대우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윤대중 대표는 사임했고 대부분의 이사진도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노조까지 결성됐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중 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족학교가 처음입니다. 국장급을 제외한 직원 총 16명 중 12명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임한 김동조 대표는 부임 이후 흑자도 내고 조직도 잘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영향으로 직원들이 일자리 보장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노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영리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노조를 몇 명도 안 되는데 16명밖에 안 되는데 노조를 형성하냐. 만들어 우리가 서포트 해주겠다. 다음 우리 예산 버짓 안에서 당신들 원하는 걸 이제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노조 측은 일자리 안정과 임금 인상뿐 아니라 활동가로서 존중받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비영리 단체 노조 결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이 심각한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우기 기간 동안 강우량은 단 5.8인치에 그쳤습니다. 예년 평균 강우량의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산불 발생 시즌에 대비해 1,400여 명의 소방대원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되면서 다른 백신 공급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측은 미국에 5월과 7월까지 모두 2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백신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돼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를 받았던 얀센 백신에 대해 사용 중단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680만 명이 이 백신을 맞았는데 6명에게서 혈전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입니다. While these events are very rare, the safety of vaccines and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us.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미국 30개 이상의 주가 즉시 접종을 중단했고 유럽 출시도 당분간 연기됐습니다. I think people who have vaccine hesitancy are probably looking for things to validate their hesitancy. 백악관은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돼도 이미 6억 회 분량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해 접종 계획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o there's enough vaccine that is basically 100% unquestionable for every single solitary American. 모더나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국에 5월 말까지 1억 회분,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공급망은 미국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설계됐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도 사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사회의 백신난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아시아계 징후범죄 방지 법안이 오늘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고는 손쉽게 하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92대 6, 아시안에 대한 징후범죄 방지법이 오늘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첫 아시안 여성 연방 상원의원인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의회가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현재 20개가 넘는 수정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게 됐습니다. 법안은 코로나와 관련된 혐오 범죄에 대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 한라인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인종혐오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아시안 증오범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속 처리했다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법안을 소위원회나 연방 법무부의 의견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안은 다음 주 연방 하원에서 최종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했던 경찰관 총격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폭동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총격 경찰관과 경찰서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총을 쏘지 말란 구호를 외치며 경찰서를 에워싼 시위대. 쇠창살을 흔드는 시위대에 경찰이 다가가 최루액을 뿌립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섬광탄을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고 진압복 입은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며 거리는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사흘 전 미국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 시에서 발생한 20세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사흘째 격렬하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당시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해 발포한 경찰관과 브리핑 과정에서 이 경찰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서장은 함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I'm hoping that this will help bring some calm to the community. Although, I think ultimately people want justice. 검찰이 총을 쏜 경찰관을 곧 기소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지만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gun is black. You know the taser is going to have some reflective color on it. And so it is unacceptable. 시위는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입니다. 밀워키에선 시위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를 막아세우기도 했고 뉴욕과 시카고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선 시위대가 경찰 노조 빌딩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폭동 진압을 선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부재자와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여 개 대기업들은 차별적인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는 워런 버핏은 개인 자격으로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보도 이사명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 대기업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그리고 스타벅스 등 100여 개의 대기업들이 투표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시키고 우편 투표 비용 부담 금지 등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공화당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표권 제한에 반대하는 재계 성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업체와 놀스트롬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이번 성명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과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그리고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등도 투표권 제한에 반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와 뉴욕대 등 교육기관과 비영리 단체들도 제한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공화당 주도의 주 상원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대한 잇따른 우려가 미 군부에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보 당국에 이어 오늘은 미 북부 사령관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도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낸 서면 자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향상된 ICBM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군사 능력 향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Public parade we saw on the 10th of October, we saw additional capabilities and additional missile. Now they're up to 3 missiles that we assess could strike our homeland.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 정보 당국은 물론 미군 수뇌부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군의 아프간 철수 작전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철군을 9월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 철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다음 달 1일부터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을 시작해 오는 9월 11일 이전에 철군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을 이끌어온 아프간 파병을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 이전에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군이 철군할 경우 군사적으로는 아프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외교적 임무는 지속될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철군하는 동안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완전 철군을 결정한 것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 우리 돈 2,200조 원이 넘고 미군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 30개국도 성명을 통해 동맹국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아프간 철군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오늘 상장됐습니다.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또다시 피력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리우차병원의 퇴원 후 환자 후속 관리 프로그램인 컨티뉴잉 케어 프로그램이 전문 매체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비즈니스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차병원이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원격 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재입원율과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3년 동안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연방 메디컬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보다 약 15%나 절감될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30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와 코스탐에서 OC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 마련된 코로나 검사소를 폐쇄합니다. 보건국은 현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으며 집에서도 테스트 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대규모 검사소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스티스 브랜드가 자사 제품 스노볼을 리콜했습니다. 호스티스사는 스노볼 초콜릿 컵케이크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코코넛이 포함된 사실을 적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13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1년 5월 27일입니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나일스 킹스파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일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이 킹스파를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60대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하와이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관광버스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의회는 관광버스가 주택가 근처까지 들어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우리의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문준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덕담과 함께 뼈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에 우려한다며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란 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법무비서관실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발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국내 25개 수산단체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일본은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측만을 동원하는 일방적인 소통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 부흥청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여과장치 처리수, 즉 오염수에 대해 알아둘 만한 3가지라는 제목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하며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トリチウムからはベータ線という放射線が出てきます。この放射線はとても弱く、皮膚を通ることができません。 인체에 영향이 없고 희석해서 방류하니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작 댓글은 차단해 놓았습니다. SNS에는 정부가 중대한 사안을 너무 경박하게 다룬다거나 삼중수소 선동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우려에 귀를 막는 행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원전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도 삼중수소를 방출한다고 물타기에 나섰고 산케이 신문은 익명의 정부 관리가 한국과 중국 따위에게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며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과 일본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보수층은 까다로운 숙제를 끝냈다며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 청와대 비서관, 또 측근을 특채하려다가 막말을 쏟아낸 한국 마사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자신의 측근 인사를 간부로 채용하려는 걸 직원이 만류하자 폭언을 쏟아냈던 김우남 한국 마사 회장. 인사 논문 총책임자라는 놈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이 새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이 삥으로 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즉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감찰 대상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전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냈는데 자신이 설립했다가 넘긴 사회적 기업이 그 기간에 도시재생 엑스포 등 서울시 사업 12건을 51억 원 규모로 수주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일부 사업 선정 당시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고 2015년엔 자신의 소관부서 사업을 해당 기업이 수주한 적도 있다며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2006년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로는 일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선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업에 관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한때 드론 택시까지 시연했던 이양이라는 중국 업체 나스닥에 상장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광저우의 한국 총영사관이 이 중국 업체를 미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인데도 회사 내부는 텅 비었고 기본적인 보안 시설과 설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투자 정보 업체가 중국 드론 업체 이양의 제조 능력이 의심된다며 공개한 광저우 본사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주당 $120 넘게 치솟았던 이양 주가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폭락해 현재 $29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6천억 원 넘게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도 손실을 봤는데 SBS 취재 결과 광저우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이 업체를 방문한 뒤 장밋빛 전망의 동향 보고서를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힌다는 찬사와 함께 한국 대기업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고 태풍과 폭우에도 문제없다는 이양 측 일방적 주장을 담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지난해 10월 말로 국내 시연 3주쯤 전이었습니다. 홍보로 가득한 보고서는 농업용 드론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두 군데 쪽 많이 가거든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한국과 그렇게 많이 갑니다. 총영사관은 이양 측이 설비 시설 등을 보여주지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증도 없이 장밋빛 보고서를 낸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현실 세계와는 다른 디지털이 맞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한성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내가 만든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미래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실 세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메운 학생들.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캠퍼스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가상의 사옥을 만들고 조를 짜 과제를 하는 신입사원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지난달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가상 공간인데 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앱 가입자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습니다. 패션 업체들이 매장을 꾸미거나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가전업체 홍보관이 들어선 곳도 있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 이용자들이 직접 이 안에서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공간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거래하는 등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장비로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인지,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는 아바타 제작. 아바타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이제 거기에 되게 그 현실감 있는 아바타가 이제 나오는 거를 갖다가 뭐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실감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상과 현실 경제를 연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유저들에게 소량을 지급하게 되고요.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니면 국내에 있는 빗썸 같은 이제 거래소에 가면 다시 또 원화나 비트코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2030년에는 VR, AR 시장 규모만 1,700조 원에 이르는 등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현실의 도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누가 규율할지도 문제입니다. 세금을 초월해서 사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측정할 것인지 다양한 범죄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범죄는 그럼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할 거면 도대체 국적별로 그냥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흔히 연준이라고 합니다. 연준 회장이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이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다시 밝힌 겁니다. 어쩌면 규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법 절대 없습니다. 연준 회장이 또다시 투기 수단이라고 밝힌 점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